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녁은 잘 드셨습니까?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지금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 분들께서는 점심을 드시고 이제 조금 머리를 식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은 새롭게 보는 독립운동가 역사인식이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자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동학의 접주이며 독립운동가셨으며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백범 김구 선생은 한민족이 더없이 높은 문화대국의 강국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이제 한국 2020년 지금 10월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벌써 가을이 지금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늘 같은 날 불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19 이후로는 이 금요일이 없어지다시피 한 그런 불금이 되어버렸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준비한 강사분께서는 2013년부터 또 2012년, 2000년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시작된 그 역사찾기 운동, 특히 2013년에 대한역사찾기 운동 본부가 설립이 되어서 사무국장으로 하셨던 분이시고 전국의 역사 특강을 지원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대한사랑 서울본부의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김석원 국장님이 오늘의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김석원 국장님을 이렇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석원입니다. 들리십니까? 네. 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추워졌거든요. 거기하고는 이제 온도가 다르겠지만 깊어가는 가을밤에 오늘 또 대한사랑과 함께 역사 여행을 함께 떠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독립운동가의 역사 인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역사가 망한 이유를 먼저 우리 역사 원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해동에 국가가 있은 지는 오래되어 기자가 주왕실로부터 책봉을 받고 한 초에 위만이 스스로 왕을 참칭할 때부터지만 연대가 아득히 멀고 문자 기록이 소략하여 상세하게 고찰할 수 없다. 우리 삼국사기는 워낙 잘 아시는 역사책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삼국사기에서 우리 역사의 처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동의 국가가 오래되었는데 기자 얘기부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자가 주왕실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그리고 한초의 위만이 스스로 왕을 참칭하였고, 그런데 그때의 초기의 역사는 너무 멀어서 알 수가 없고 문자 기록도 별로 없다. 이렇게 삼국사기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는 삼국유사 내용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당나라의 배구전이란 책을 인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는 본시 고죽국인데 주가 기자를 봉하고 조선이라 했다. 아까 삼국사기에서는 조선의 기자 조선이란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삼국사기에서는 주나라가 기자를 봉하고 조선이라 하였다 하면서 이제 기자 조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나라가 3군을 나누었으니 현토, 낭랑, 대방, 북대방이다 하면서 이제
한사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3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봉집이라고 해서 삼봉 정도전 잘 아시죠? 조선 왕조를 개국할 때 국가 건설의 기초를 다졌던 그런 삼봉 정도전, 너무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분이 조선의 왕조를 개창을 할 때 어떤 정신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라의 기초를 닦았는지 삼봉집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동은 그 국호가 일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자, 조선이라고 일컬은 셋이 있으니 단군 기자 위만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군 조선인데 또 기자 조선이 있고 위만 조선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이제 박석김, 백제, 후백제, 고구려, 후고구려, 고려 이렇게 나라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단군 조선과 기자 조선, 위만 조선이 있다라고 벌써 이제 조선 왕조가 설립이 될 때부터 이 기자 조선과 위만 조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지역을 몰래 차지하여 중국의 명령을 받지 않고서 스스로 명호를 세우고 서로를 침탈하였으니 비록 호칭한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무슨 취할 게 있겠는가. 자,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구려, 발해, 신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중국의 명령을 받지 않고 서로 나라 이름을 세우고 서로 싸우고 했는데 비록 나라 이름이 있다손 치더라도 무슨 취할 게 있겠는가. 이게 조선 왕조를 개창하는 하면서 나라를 설계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를 남의 역사 얘기하듯이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단 기자만은 주무왕의 명령을 받아 조선 후에 봉해졌다. 다 우리 역사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중국의 명령을 받지 않고 나라를 세웠는데 오직 기자만은 주나라 무왕의 명령을 받아서 조선 왕에 봉해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조선의 시작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약간 길어도 한번 이것은 같이 보시도록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천자가 그 명나라 주원장 태조입니다. 천자가 오직 조선이란 칭호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유래가 구원하다.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하늘을 채받아 백성을 다스리면 후손이 길이 창성하리라. 고 명하였는데 아마 주모양이 기자에게 명하던 것으로 전하에게 명한 것이리니 이름이 이미 바르고 말이 이미 순조롭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주나라 무왕이 기자에게 제후로 봉하고 왕으로 임명했던 것처럼 주원장이 명나라 태조가 조선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주어서 이미 이제 순조롭게 조선이 개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자는 홍범의 뜻을 부연하여 8조의 교를 지었다. 자, 우리가 단군 왕검께서 8조법을 설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자가 8조의 교를 지어서 우리나라에 실시를 했다. 그리고 그 덕에 조선의 정치와 교화가 성하게 행해지고 풍속이 지극히 아름답다라고 이제 기자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아름다운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으니 기자의 선정 또한 당연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조선 왕조가 개국이 될 때 조선이라는 이름을 쓴 것을 우리는 단군 조선의 그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지은 걸로 대부분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삼봉 정도전이 삼봉집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군 조선이 아니고 기자 조선의 조선을 가지고 와서 조선이란 나라 이름을 썼고 그 다음에 명태조로부터 그 이름을 하사받아서 국가가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또 기자의 정치와 같이 조선 태조 이성계도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축복의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조선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조선의 시작이 중국이 만들어낸 기자조선이라는 거짓 역사로부터 그 왕조의 정통성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 왕조가 제대로 국가 경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500년 동안 조선 왕조가 유지가 됐지만 그런 정신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패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씨앗이 심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엔 동국여지 승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1530년대에 지어진 책입니다. 평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래 삼조선과 고구려의 옛 도읍으로 당요 무진년에 신인이 태백산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왔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를 세워 임금을 삼아 평양에 도읍하고 당군이라 일컬었으니 이것이 전 조선이요. 자, 여기서는 당군 조선을 언급을 합니다. 그죠? 당군께서 나라를 세워서 평양에 도읍을 하셨다. 이것이 이제 조선으로 치면 앞에 조선이다, 전 조선이다. 그리고 주무왕이 기자를 또 여기에 봉하니 이것이 후 조선이다. 이렇게 해서 전 조선과 이제 후 조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자가 단군 조선을 이어서 후 조선을 계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동국여지 승남에서. 그리고 일대손인 준에 이르러 연인 위만이 그 땅을 빼앗아 왕검성에 도읍을 하니 이것이 위만 조선이다. 자, 기자가 당군 조선의 정통을 계승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위만 조선이 계승을 했다라고 이제는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죠. 기자 조선과 위만 조선이 정통 역사라고 이렇게 조선 초기 때 초중기죠. 초중기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위만의 손자 우고가 한의 조명을 받들지 않으니 한 무제가 장수를 보내서 토벌해서 사군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왕험성으로 낙랑군우를 삼았다. 자, 한 사군을 설치하고 또 왕검성에 낙랑군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한무제가 조선을 쳐들어와서 우거를 없애고 한사군을 한반도 땅에 그것도 이제 평양 중심으로 한사군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조선의 역사는 한반도 내에 이렇게 한정된 역사다. 당군 조선을 얘기를 하지만 기자 조선을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위만 조선까지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역사는 조선의 역사는 이 한반도 중심, 평양 중심으로 돼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동사 강목에도 또 나옵니다. 자, 당군 이어서 기자 조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가 후손이 내려와서 마한으로 이어지는데 그 마한을 또 정통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 당군 이후에 북부여도 있었고 고구려도 있었고 발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북쪽 만주 지역, 한반도 이북의 만주 지역 그 광활한 영토의 역사는 싹 빼고 한반도 이남의 역사를 정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반도 내로 우리의 역사를 축소시키는 얘기죠. 이것을 사만 정통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남쪽의 역사가 정통이다. 북쪽의 역사가 아닌 남쪽의 역사가 정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게 사만 정통론입니다. 조선 중후기로 와서는 이런 정통론이 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당군 조선과 기자 조선 이후에 통일신라, 남쪽에 있던 통일신라가 그 정통을 이었고 그 다음에 고려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이 정통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제 대륙의 역사는 배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라는 이제 진안에서 왔는데, 진안인데 이제 마한으로부터 신라가 또 정통성을 계승을 해서 신라가 정통을 이어받는다는 약간 이상한 논리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차피 사만 정통론이라는 것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이고 우리는 소중하다라는 아주 이제 패배적인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놀라웠던 것은 바로 이 동몽선습입니다. 동몽선습도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어렸을 때 이제 서당에서 배우신 분도 있을 거고, 조선시대의 조기 교육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천자문을 떼면 이 동몽선습부터 해서 이제 한학을 공부합니다. 교육의 가장 기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오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 대한 역사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역사 얘기가 이제 중국의 황제부터 해서 중국의 역사를 쫙 훑은 다음에 우리의 단군 조선과 뭐 고구려 백제 얘기를 살짝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궁벽하게 바다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영토가 편소하지만 협소하지만 예약 법도와 의관 문물을 모두 중화의 제도를 따라 일륜이 위에서 밝혀지고 교화가 아래에서 시행되어 풍속의 아름다움이 중화를 방불하였다. 그래서 중화인들이 우리를 소중화라고 일컬으니 이 어찌 기자가 끼쳐준 교화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 예약 법도와 의관 문물을 바로 다 이제 중화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교화가 잘 시행이 되고 아름다운 풍속이 중국과 비슷했다. 중국으로부터 받아서 중국과 같은 아름다운 풍속이 유지가 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소중화로 중국이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 소자들은 너희 어린이들은 의당 보고 느껴서 흥기할지어다. 자, 기자가 모든 것을 전해 주었으니 우리는 소중화인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을 잘 이런 역사를 배워서 너희들은 기쁘게 일어날지라 잘 자랄지라. 이게 동몽선습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한테 이거부터 가르쳐서 우리는 중국에 속한 속국이고 소중화이다.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말고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중국을 잘 모셔라 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조기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을 시켰으니 조선이 어떻게 자주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에는 구한말에 그런 패망의 길을 겨룰 수밖에 없는 것이 조선이 건국할 때 그 삼봉 정도전의 그런 역사 의식과 또 중후반기에 오면서 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세뇌를 시켜서 결국 조선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문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선 말에 이르면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제 국제 정세는 급변을 하게 되죠. 제국주의가 동양으로 들어와서 전 세계를 이제 집어삼키고 동양 뭐 전 세계를 집어삼킨 다음에 동양도 이제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프랑스 함대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병인 양요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도 들어와서 1871년경에는 신미 양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1876년에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또 들어오죠. 운양호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 76년에 강화도에서 이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당시 이제 세국 정책을 피고 있지 않았습니까? 외국과 교류를 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내치를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겠다 했는데 일본은 이미 이때 메이지 유신을 성공을 시키고 완전히 개방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뭐 한국보다 20여 년 먼저 개항을 하게 되죠. 거기도 쇄국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강력한 미국이 들어오니까 그 무력에 눌려서 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빠르게 그것을 간파를 해서 개방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죠. 근데 그런 메이지 유신을 성사시킨 그런 주역들은 정한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좁다. 한국을 정벌해서 대륙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국가를 만들고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 이 정한론은 아주 뿌리가 깊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때 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밑에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을 성사시킨 인물들이에요. 뭐 이름은 잘 모르시겠지만 뭐 사이고 타카무리라든가 기도 타카요시 오코고 도시미치 이런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을 성사시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면서 정한론을 주장한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정한론의 시작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요시다 쇼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선만 침략하자는 게 정한론이 아닙니다. 조선을 침략하고 만주, 중국까지 다 집어삼킨다. 이게 이 정한론입니다. 뭐 한국을 치는 게 이제 가장 먼저겠죠. 그 길목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메이지 유신의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됩니다. 그리고 정한론의 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변에서 성장한 사람이 또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것은 야마구치현이라고 해서 일본 그 본토의 제일 서쪽,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쪽, 그 대마도에서 굉장히 가까운 쪽이거든요. 그 야마구치현에서 요시다 쇼인이 학교를 열어서 젊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이때 이토 히로부미도 들어가고 여러 사람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정한론의 핵심 멤버가 되고 메이지 유신의 핵심 멤버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토 히로부미가 거기서 했고 공부를 했고 제자가 됐고 야마가타 아리모토라는 그 밑에 있는 사람, 이 사람도 3대 총리입니다. 일본에. 이 사람도 요시다 쇼인의 제자고 또 그 뒤에 나와 있는 가스라타로, 이 사람은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했던 사람이죠. 가스라테프트 밀약으로 미국과 일본이,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고 한국은 일본은 조선을 점령해도 좋다. 서로 이렇게 밀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주역이고, 데라우치도 조선 초대 총독, 뭐 이런 사람, 2대 총독,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요시다 쇼인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한론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을 다 한국에 파견해서 한국을 점령하는데 앞잡이로 세운 거죠. 아주 철저하게 일본은 그렇게 기획을 해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자, 정한론의 뿌리는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이 임나 일본부 설로부터 또 기인을 합니다. 신공황후가 신라를 쳐들어와서 복속을 시키고 한반도 남쪽을 다 점령을 해서 복속을 시켰다. 그 다음에 또 임나 일본부설, 그 가야 지역에 임나 일본부를 둬서 200년 동안 일본이 우리를 지배를 했다라는 것이 바로 임나 일본부설 아닙니까? 이것도 다 허구죠. 거짓 역사인데 이것을 이제 일본 서기에 써놓다 보니 진짜 역사로서 이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을, 조선을 계속 침략을 하는 겁니다. 자, 아베 총리죠. 전 총리. 이 요시다 쇼인을 아주 스승으로 받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상이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공물을 해마다 올리고 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오오시마 요시마사라고 해서 일본이 침탈을 할 때 경복궁에 들어와서 경복궁을 점령해서 그 고종에 가서 그 침탈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오시마 요시마사. 그래서 한 나라의 국왕의 침실에 그 무례하게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침탈을 했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베 신조의 고조부입니다. 고조부. 자, 그 다음에 기시 노부스케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도 A급 전범입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은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베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아베의 목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이 기시 노부스케가 다시 총리가 되고 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외할아버지예요. 자, 할아버지도 그랬고 외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런 집안의 후손이 바로 아베 총리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정한론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을 침탈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고, 그때 우리 조선에서는 동학혁명이 일어나죠. 동학혁명이 일어나서 척양척에 나라를 보호안미를 한다는 기치로 일어났는데, 뭐 일본의 그런 침탈에는 대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동학군을 대했냐 하면은, 동학당에 대한 처치는 엄렬함을 요한다. 향후 모조리 사륙을 하라고 이렇게 하명을 내립니다. 이게 일본군 대본영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동학군을 보면 모조리 사륙을 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동학군은 그 죽창을 들고 싸웠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30만 명이 되는 동학군의 그 희생을 우리가 치렀던 것이죠. 이렇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고 나서 조선 침탈을 계속 가속화시킵니다. 그리고 청일 전쟁까지 이제 일어나서 당시에 청나라를 이길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청나라까지 물리치고, 또 급기야는 1895년에 경복궁으로 쳐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르죠. 자, 이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제 겐요샤라고 하는 일본의 우익 단체입니다. 이런 우익 단체가 주도가 돼서 명성황후를 이렇게 시해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행동대장을 했던 미우라 고로도 바로 이 겐요사 출신이고, 아까 요시다 쇼인 그 정한론의 핵심 그 우두머리였던 그 야마구치현 출신입니다. 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선을 침탈하는 그 앞잡이로 내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명성황후 시해도 당하고 하면서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이게 또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난이 닥쳤을 때는 당연히 의병이 일어나잖아요. 나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우리는 의병이 일어나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분연히 일어섭니다. 그래서 그런 의병들이 나중에 다시 독립군이 되고 또 광복군이 되고 국군까지 되는 이런 우리나라를 지키는 어떤 핵심 그런 세력이 되는 것이죠. 자, 1896년에는 고종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관 파첸이라 주로 많이 부르는데, 도성을 버리고 이렇게 외부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서 이제 망명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씁니다. 자, 결국 1897년에 고종은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조선이 망한다 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조선이 망해가는 그것을 깨끗이 지우고 이제 새롭게 나라를 일신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한제국을 수립을 합니다. 자, 대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많이 나왔을 것인데요. 자,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삼한으로 불렸기 때문에 뭐 고구려 백제 신라도 뭐 원래는 이제 진안변한 마한이었다. 그 다음에 북쪽에도 큰 사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울러서 한이라 한다 해서 한을 가져오고, 그래서 큰 대한이다 해서 대한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대한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황제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천제를 올리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천제를 올려야 황제가 될 수 있고 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청 앞 광장 옆에 바로 황구당과 원구당과 이제 황궁우가 있었습니다. 자, 황궁우는 천제를 모시는 대상인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황천상제시죠. 그분의 위패를 모셔놓고 이 원구단에서는 이제 제사를 이제 모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원구단 자리에 일본은 그 황구단을 허물고 조선 철도 호텔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건물 하나를 세운 것이 아니고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짓밟은 것이죠.
황제국은 도저히 용납을 못한다. 너희들을 영원히 짓밟기 위해서 이 황구단을 허물어 버리겠다 하고 조선철도 호텔을 세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대한제국은 설립이 됐지만 그 명맥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그런 또 씨앗이 여기서 심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은 현대식 또 건물이 서 있죠. 현대식 호텔이 거기서 버젓이 서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붕괴를 해야 되거든요. 대한제국이 처참하게 일본한테 짓밟히고 하늘에 천재를 모셔야 할 자리에 저런 이제 숙박시설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에 소식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바로 이 원구단과 황구단 자리를 꼭 방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04년에 일본은 기세를 몰아서 이제 러일 전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와 일본은 국력이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절대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러시아의 발틱 함대까지 무찔러 버리고 일본은 승리를 합니다. 정말 승승장구로 이 동아시아의 맹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905년에는 급기야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권한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고종 황제가 계시는 중명전으로 이렇게 경운군 중명전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외무대신 박재순이 직인을 가져다가 그냥 조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황제의 서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효죠. 원래 조약으로 치면 무효인데 강제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종은 하다 못해서 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합니다. 헤이그에 만국 회의가 있을 때 우리 특사를 파견해서 국제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일본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 조선이 이대로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 손을 뻗치고 여러 국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이토 히로부미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일파이자 매국노인 송병주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헤이그 밀사 사건은 이제야 정치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었고 일본 정부나 이토 히로부미 통감도 격분하고 있으며 이대로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폐하께서 사직의 안위를 염려한다면 차제에 자결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신하가 어떻게 황제한테 자결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미 그 매국노들이 파는 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종은 강제로 일본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이제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1907년에 이제 순종이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 결국에는 또 한일 신협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행정권을 이제 뺏기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도 정식 조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가 체결을 한 겁니다. 정식 조약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정미 늑약이다 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 이제 대한제국 군대까지 해산을 시켜버리고 완전히 조선을 침탈할 준비를 착착 진행을 시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을 그런 민족이 아니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이제 여러 독립군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뒤에서는 독립운동의 대부이신 최재형 선생의 후원을 받아서 최재형 선생의 집에 가서 이게 총 쏘는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독립군들이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서 결국에는 1909년 10월 26일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하게 되죠. 이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특히나 중국에서 엄청나게 놀랐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저렇게 이토 히로부미는 그때 당시에 정말 동아시아에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이었거든요. 총리도 3번씩이나 하면서 일본에서도 엄청난 그런 지위를 갖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살을 했으니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이제 죽어갈 때 어머니의 이제 말씀이에요. 자,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어떻게 어머니께서 자식한테 이렇게 죽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독립군의 어머니들은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보냈습니다. 이런 같이 독립군의 어머니로서 함께 독립운동을 한 것이죠. 자, 결국 이제 1910년에 일본에게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강제로 나라가 합병이 되고 병탄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으로만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탈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협력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노론이다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요. 자, 76명에 달하는 조선인한테 일본에서 훈장과 자기를 수여를 합니다. 자, 그 한 부류가 뭐냐? 왕족이죠, 왕족. 자, 대원군의 조카, 순종의 장인 이런 사람들이 왕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들은 당인들, 고위급 관리들이죠. 또 북인, 그 사색 당파 중에 남인은 없고 북인이 2명이고 소론이 6명이고 나머지는 다 56명이 다 노론이다. 자, 조선 왕조를 지배를 했던 당파가 노론이거든요. 그러나 조선 왕조가 망할 때도 노론에서 가장 매국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76명 중에 56명이나 훈장과 자기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덕일 교수는 노론이 우리나라를 망쳤다고 항상 그 설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제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조작을 합니다. 자, 특히나 이등박문이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려면 조선의 역사를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이등박문은 그렇게 머리가 영민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아주 빈천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급무사 양자로 가서 근데 하급무사가 되거든요. 하급무사가 되고 나서 이제 거기서 너무 눈치가 빠르고 일을 잘하니까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출세의 길을 달리게 됩니다. 근데 워낙 머리가 좋으니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려면 그 역사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등박문도 총독부에서 은퇴하고 일본으로 갈 때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책을 가져갔다고 이렇게 일본의 교수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기증이다 하면서 규장각 책을 수없이 가져갔다고 하는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총독인 데라우찌도 조선인한테 일본혼을 심어줘야 한다. 그래야 이 조선인의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조선 사람의 심리를 연구해야 되고 또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근원적인 이제 간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조차도 또 국보급 이런 자료들을 빼돌려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아예 문고를 만듭니다. 도서관을 만들 정도로 이 책을 다 이렇게 밀반출을 하는 것이죠. 자,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도 자, 먼저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혼과 민족 문화를 잃게 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죠? 더 이상은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절대로 알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시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인의 조상의 무위, 무능, 악행을 들춰낸다. 가장 안 좋았던 거, 가장 못났던 거, 가장 나쁜 것들만 들춰내서 알리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면 조선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조상을 멸시하게 되겠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자국의 인물과 사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반일본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정책을 피는 거죠. 어차피 조선시대에도 기자조선을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켰는데 일본이 그런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침탈할 때 이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자, 1대부터 9대까지 이 총독들의 모습인데요. 하나같이 한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엄청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자, 사서 20만 권을 그때 당시에 압수해서 불태웠다. 이거는 뭐 너무나 유명한 그 신문 자료죠. 그 당군 관련 기록을 중점에서 약탈했다. 자, 당군 관련 기록을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등박문이 은퇴하고 일본으로 갈 때 약 5만 권이라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요. 약 5만 권의 책을 가져갔다. 그 정도로 한 사람이 가져간 양이 그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갔을 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책망 조선사 편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조선의 역사까지 왜곡을 하게 되는데 조선사 편수회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사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역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방방곡곡을 찾아다녔다고 하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년 동안 1923년부터 37년까지 15년 동안 4,950종, 약 5,000종의 그런 책들을 수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돌려줬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안 돌려줬겠죠. 자, 일본 국내청에서 근무를 하셨던 우리나라 분이 계시죠. 박상국 문화원장님. 자, 오노 외무성 과장의 진술은 한국에게 숨겨온 도서 목록이 따로 있다. 이 목록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요청을 해도 그 책을 볼 수가 없고 당연히 가져올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거나 일본 국내청에 우리의 책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다. 특히나 우리의 역사 서적, 또 귀중한 자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일본에 보존이 돼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분명히 찾아와야 될 그런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왕의 특명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해서 조선의 역사 뿌리를 잘라내라. 한국을 영원히 식민지로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조선의 역사 뿌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에 너무 철저하게 일본은 대응을 했고 결국에는 조선사를 새롭게 써냅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은 얼마 남아있지도 않는데 그것도 다 수거해 가고 결국에는 자기들 입맛대로 조선사를 35권이나 펴내게 되죠. 이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로 어마어마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서 시행이 된 겁니다. 당연히 식민사관으로 점철이 된 그런 역사죠. 이게 최근에 인하대 고조서 연구소에서 번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 사이까지는 번역도 안 돼서 무슨 내용으로 쓰여 있는지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번역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제 공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태까지 조선 시대부터 일제 시대까지 우리한테 알려주었던 역사는 바로 이 역사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반도를 넘지 못하는 역사이고 이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조선왕조 때부터 그 사료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기자가 당군조선 이후로 나와서 기자의 덕으로 이 조선이 흥왕을 했고 그 뒤에 위만이 이어서 위만조선을 계승을 했고 또 나중에 한무제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를 점령을 했다. 사군을 두었다라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거짓된 역사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학교 다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워와서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자, 남쪽은 일본이 신공항우가 쳐들어와서 벌써 가야 시대 때 임나 일본부를 둬서 일본이 점령을 했었다.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역사입니다. 다 거짓된 역사죠. 근데 그 거짓된 역사를 진실인 양 우리는 계속 배워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
그러면 독립운동가들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우리 역사를 인식하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민족의 상고사를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미 역사를 다 수거했다는 말씀 들었었죠. 앞에서 수거령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는 갖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의 그런 선각자가 우리의 역사를 감춰놓았던 그 몇 권만 남아있고, 대부분의 역사책은 나라에서 수거를 해서 민간에서는 우리의 참된 역사를 알 수가 없었죠. 그 거짓된 역사, 기자조선, 위만조선, 있지도 않았던 그런 역사만을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 배워오고 세뇌당해 온 것이죠. 자,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침탈을 당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탈출하나, 그러면 우리의 역사를 찾아보는데 우리의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찾아봤을 때 올바른 역사를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뭐 그런 책 자체가 벌써 다 수거돼서 없고,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 책 자체가 갖고 있으면 차명을 당하는 수준이니 우리나라의 역사책이 남아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동포들을 일깨워서 독립운동에 나서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우리 역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변에 찾아봐도 그런 역사는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또 역사를 연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기존의 역사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또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상용, 석주 이상용 선생, 또 박은식 선생, 김교원, 이시영, 신채호,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것을 독립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우리 역사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또 이렇게 써내게 되죠. 잘 아시는 조선 상고사라든가 신단 민사라든가 대동사라든가 이런 책들이 이제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이제 역사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의 역사를, 그 없는 역사를 이렇게 다시 찾아서 살펴보니 단군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단군이란 말은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들어왔고 배웠던 것은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런 거짓 역사였기 때문에 역사를 다시 살펴보니 원래 단군, 그 단군 조선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이제 독사신론이라는 이제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대개 우리 단군이 창업하여 대를 이어온 지 2000년에 그 왕조가 두 파로 분립이 되었는데 하나는 동부여고 하나는 북부여다. 북부여는 고구려다. 예, 우리가 북부여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군조선 들어봤고 그 이후에 이제 고구려는 들어봤는데 북부여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지 못하거든요. 그냥 교과서에도 부여라는 것이 잠시 언급이 될 뿐이고 정확히 지금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여튼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 단군조선 이후에 북부여가 있었다, 또 동부여도 있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북부여는 바로 고구려와 연결이 된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인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또 발해국이 있었고, 또 고구려의 문헌들이 발해로 들어왔을 텐데 저 고려조의 역사 편찬 담당 신하들이 노망이 너무 심해서 그 고구려의 문헌들이 발해와 같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를 이은 발해에 당연히 고구려의 역사가 많이 남아 있을 텐데 그때 신하들이 그 역사를 소중히 하지 않고 발해가 망할 때 다 역사책까지 없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역사상 관찰한 바에 근거하여 앞으로 단군 시대에 대해서 내가 책을 쓰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단군에 대한 역사 기록이 너무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새롭게 써야 된다. 주체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각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의 역사의 인식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 책을 쓰셨죠. 독사실론, 조선상고사, 조선사, 조선상고문화사, 엄청난 여러 책들을 쓰셨고, 그때 당시에 단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역사로 인식한 그런 글을 쓰신 분은 신채호 선생이 최초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자조선밖에 배우지 못했던 우리 민족에게 원래 단군 조선이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설파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단군부터 기자, 마한, 신라로 이어지는 이 사망 정통론,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정통론을 비판을 하셨고, 또 단군 조선 이후로 부여족이 또 주된 역사의 흐름을 이루었다라고 부여 주종론을 또 이렇게 설파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여 이후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강조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역사를 북쪽의 역사는 배제하고 남쪽 한반도 이남의 역사만을 정통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조선시대 때. 그런 역사가 아니고 북쪽에 우리의 큰 역사가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을 다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만주를 회복하고 또 그 만주를 발판으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토대를 그런 역사 정립을 통해서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임나 일본 부설, 신공, 황후, 침공설도 다 이제 그를 통해서 비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주의 사관하고 투쟁하는 그런 최초의 글이다, 최초의 그 역사가다 이렇게 평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고사를 이제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고대 조선과 또 그 뒤에 이제 3조선이 있었다. 이것을 또 밝혀내신 거예요. 연구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열국시대가 펼쳐진다. 이런 이제 글을 쓰셨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또 전후 사만론입니다. 전후 사만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만, 그러면 이제 진한, 변한, 마한. 아까 이제 살펴봤듯이 남쪽 작은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그 사만밖에 모르는데, 단재호 신채호 선생은 연구를 통해서 신조선, 불조선, 말조선이라고 3조선이 있었다. 이것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또 알아내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3조선이죠. 3조선인데 또 사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밑에 남쪽에 있었던 사만은 후사만이고 뒤에 나온 사만이고, 원래 사만이 있었다. 그래서 전사만, 원래 있던 사만과 뒤에 있던 사만, 그래서 전후 사만론을 이렇게 펼치셔서 우리 역사를 찾는데 아주 큰 공헌을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무대를 만주와 요동, 요새로 이제 활짝 이제 펼치신 거죠. 원래 우리 민족의 역사 무대였죠. 그것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위만조선에 대해서도 위만조선이 대동강 쪽으로 와서 대동강 쪽에 있었다. 그리고 그 왕검성인데 그게 평양이다. 식민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 이 폐수 얘기 나오면 다 그 폐수는 대동강이고 왕검성은 저쪽 요동이 아니고 평양이다. 이걸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폐수는 요동이고 왕검성도 요동이다.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하신 거죠. 자, 올바른 역사를 이렇게 정립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 한사군도 실체가 없다. 그 요동 땅에 이름만 있었을 뿐이다.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를 하고 싶었으나 한무제가 패했죠. 우리를 침략하다가 패해서 요동 땅에 이름만 이렇게 둔 것이 한사군이다. 라면서 이제 신채호 선생님께서 역사를 제대로 정립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제 환단곡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과 굉장히 정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큰 번한, 큰 만이 단군 조선 시대 때 이렇게 크게 세 광역으로 나뉘어서 나라를 다스렸던 거죠. 그게 이후에 진조선, 번조선, 말조선이라고 3조선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왕이 바뀌면 당군께서 이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사만에서 3조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당군 조선이 망하고서 밑으로 내려와서
단군 조선을 계승을 해서 진안변한 마한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용어로는 이제 북쪽에도 사만이 있어서 북사만, 남쪽에도 사만이 있어서 남사만으로도 이렇게 부릅니다. 전사만, 후사만, 북사만, 남사만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반도에 한사군이 있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나 이게 아직도 교과서에서 돌아다니고 해외에도 이런 지도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이런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자에 대해서도 기자조선은 허무맹랑한 거짓인데, 기자는 지도에 보시다시피 그 하남성 서화 쪽에 은둔을 하면서 살았다. 이 조선에 온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한 번도 조선 땅에 온 적이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역사에서 전하는 진실된 얘기입니다. 자, 낙랑군도 이제 한사군으로 해서 평양 쪽에 있다고 하는데, 낙랑군이 아니고 낙랑국을 건국을 했던 것을 우리는 호동왕자의 그 일화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랑군과 낙랑국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낙랑군은 저 요동 지역에 있는 것이고, 낙랑국은 바로 최씨가 평양으로 와서 낙랑국을 세웠다. 이건 분명히 명확히 구분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은식 선생의 역사은식,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박은식 선생님도 이제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독립운동에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역사를 이제 연구하시는데요. 부여, 예맥 이렇게 북쪽에 있었던 그런 모든 나라들이 단군에서 나왔다. 그래서 대륙을 무대로 우리들이 활동했다 해서 대륙사관을 이렇게 설파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이 있어야 역사가 있고 역사가 없으면 민족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성한 역사가 있는 법이다 라면서 역사와 민족의 관계를 설파를 하셨습니다. 자, 독립운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단군교죠. 나중에 이제 대종교로 바뀌는데, 단군교는 사실 종교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나철 선생께서 1909년에 정운모, 오교, 이기 이런 분들과 함께 단군교를 만들게 됩니다. 홍암 나철 대종사,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의 아주 핵심 인물이고, 나중에 이제 무장투쟁을 대종교에서는 엄청나게 무장투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신규식 선생도 이 비탄을 해서 자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나철 대종사가 이렇게 구해줘서 다시 독립운동을 이게 뛰어들게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슬프도다 단군사 단조사 신지 서운관비기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 이런 책들이 이름만 남아 있고 그 책은 얻어볼 수 없게 되었다. 이름은 있는데 그 책이 다 사라진 겁니다. 다 일본이 훔쳐가고 다 불살라버리고 해서 이름만 전해져 오는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책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정한 책들을. 자,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뛰어넘겠습니다. 자, 대종교에서 낸 포명서라는 책에 이런 지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 한반도를 포함해서 북만주까지 전체가 다 우리 역사의 강역이었다. 이런 지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재 신치호 선생, 박은식 선생이 국내에서 역사 연구를 할 때는 자료가 없어서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없었는데, 만주로 가니까 이제 대종교가 갖고 있던 그런 역사 자료들, 만주 지역에서 보관하고 있던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역사를 좀 더 제대로 알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리고 단군의 역사를 실제로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이제 이시영 선생, 임시정부 초대 부통령을 하셨던 분도 단군의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첫째가 부루, 부소, 부, 부여다. 이런 것 정도까지 알 정도로 역사를 인식을 하셨던 거죠. 자, 제가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단군
성조께서 단 한 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단군조선 하면 단군이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단군께서 47분이 계시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역사를 앞에서 이제 국동맥을 들으신 분은 약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단군이 한 분이 아닙니다. 2096년을 통치한 나라가 어떻게 한 분이 다스렸겠어요. 47분이 계신 겁니다. 그걸 듣고 아, 이게 속았구나. 진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단군께서 47분이 계시고 그 위에 배달국, 그 위로 올라가서 이제 환국, 거기도 당연히 한 분이 아니겠죠. 삼국유사에 나오는 환인, 환웅, 단군이 다 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추가로 이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919년 4월 11일에 이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임시 정부를 만드는데 거기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조소왕 선생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선언문을 쓰는데 이분도 그런 고대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서적을 분명히 보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삼균 제도를 많이 주창을 하셨거든요. 삼균 조소왕 이렇게 부르는데 삼균 세 가지 균등한 것.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신 거는 이제 개인, 민족, 국가 간의 균등한 그런 평등한 이런 그 세상을 주창을 하신 건데 이것은 단군 조선의 마한진한 변환이 이 균형을 잡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을 때 나라가 흥왕한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수미, 균, 평이 머리와 꼬리가 다 균등하게 자리를 잡아야 하고 그럴 때 나라가 흥왕하고 태평을 보존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국 강령에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안창호 선생도 마찬가지로 대황조의 단군 대황조의 성덕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글에 쓰고 계십니다. 자, 임시정부의 여당 한국 독립당도 그 강령에서 환국에서 사만이 끝나기까지 3000년 환국에서 시작해서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5000년을 이어오면서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 이렇게 환국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역사는 500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단절되지 않고 이어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전에 강의에서 나왔던 것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제 42년도 3.1절 선언문에서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단군 부여 사만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국가 주권이 계승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이전에 배달국과 그 환국이라는 더 오래된 역사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이 알고 있었던 그 역사조차 우리가 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현재에도. 자, 그래서 대일항쟁기의 우리 역사의 정체성은 바로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멀리 환국부터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여를 이어서 그 밑에 고구려, 대진국, 고려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크게 9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이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나왔던 이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그 역사 인식 이런 것들이 총합이 돼 있는 그 역사가 있죠. 저번 주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이 환단곡이라는 책입니다. 환단곡이. 그래서 우리의 원래의 역사가 조선시대 때 그 가지고만 있어도 참형에 처한다고 했던 그런 속에서도 비장을 했었던 책들이죠. 비장을 해서 그 고송희 씨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전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라가 망하고 일제의 침탈을 당하고 우리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독립운동가들이 그 책을 꺼내서 이제 세상에 빛을 내게 한 것이죠. 우리 정부는 이미 없어졌고 우리의 목을 칠 참할 우리 정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마수가 기다려 있죠. 그래서
그 책을 아주 비밀리에 또 출간을 해서 독립운동가들이 갖고 만주로 가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저녁 때는 역사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해학 2기 운초 개연소 두 분 다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이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5권의 책을 합본을 해서 1911년에 이제 책을 출간을 하는 것입니다. 30권을 출간합니다. 최초에 독립운동가이신 홍범도 장군, 오동진 장군이 또 책을 내도록 돈을 냅니다. 지금도 책 한 권 찍으려면 아무나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가가 비용을 내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원래 역사가 담겨 있는 그 책을 이제 최초로 출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책은 1000년간에 쓰여진 책을 5권을 묶어서 환단곡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비로소 세상에 이렇게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연수 선생이 이것을 출간을 하고 그 제자인 이유립 선생이 개연수 선생께서 일제의 밀정에 잡혀서 압록강에서 사지가 잘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수습을 하고 그 책을 한 권 가슴에 품고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 책이 오늘날까지 저희들한테 이렇게 전수가 되었다. 이 내용이 전에도 잠깐 이렇게 언급이 됐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환단곡이. 자, 저는 젊었을 때 이 책을 봤습니다. 이것도 환단곡이죠. 예. 80년대에 이제 일반한테 알려진 거는 그때 80년대에 알려졌죠. 80년대. 그래서 이 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한으로 돼 있죠. 근데 원래는 환입니다. 발굴 환자. 근데 우리 한민족이다 해서 한으로 읽는 분들이 계신 건데요. 환단곡입니다. 근데 이 책은 근데 이제 워낙 오래된 책이고 그래서 글자도 작고 설명도 부족하고 해서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읽다가 막 덮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는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군이 47분이다라는 그 한마디로 이 역사를 새롭게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80년대에 나오고 나서 또 수십 년간 또 역사에 대한 관심이 좀 식었다가 2011년도에 다시 책이 나와서 어제도 이사장님께서 소개를 하셨지만 이 책으로 이렇게 다시 이제 새롭게 탄생이 된 거죠. 이 책과는 이제 전혀 다르죠, 그죠? 전 세계를 답사를 하면서 수십 년간 답사를 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문서만이 아니라 현장을 답사하면서 유적을 다 추적을 해서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알기가 쉽고 이 책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 역사의 맥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찾으려고 했던 그 역사가 바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독립운동가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는 결국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지금의 상황도 사실은 녹록지가 않죠. 국제 정세가. 자, 동북아는 총성 없는 역사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총성 없는 역사 전쟁. 현재 역사 전쟁 하고 있죠. 그게 무슨 뜻이죠? 중국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을 하고 있죠. 역사 왜곡한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역사 왜곡을 하고 있고 더 심해졌죠. 그게 바로 동북공정이죠.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까지 지금 중국의 역사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역사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2017년에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죠. 미국 대통령한테. 이미 역사를 다 조작을 해놓고 그렇게 역사책을 써놓고 전 세계에 그런 역사를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이 유사시에 멸망을 하게 되면 고구려, 이 북쪽은 원래 중국 땅이었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거야. 이 포석을 까는 거죠. 그걸 엄청난 자금과 엄청난 인력을 들여서 벌써 수십 년부터 해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중국은. 근데 우리는 아무 대응도 못하고 아직도 위만조선, 기자조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나서 일제는 조선을 얼마나 망쳤을까라는
책도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이신 김상문 관장께서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 책도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45년 폐망 때까지 얼마나 무고하게 희생되거나 침략 전쟁에 동원된 조선인이 어림잡아 800만 명. 어림잡아. 뭐 당연히 통계가 안 잡히죠. 자, 35년간 500여만 명이 목숨을 빼앗겼고 이게 다 우리의 뭐 할아버지, 뭐 우리의 가족 아닙니까? 1천만 명이 중경상을 입거나 실종되고 또 300만 명이 징용, 징병, 학병, 위안부로 끌려갔다. 또 원폭 피해자, 사할린 등에 유배된 동포는 아직도 숫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집계조차 할 수 없다. 집계를 할 수 없죠, 당연히. 일본 정부에서 그런 거 조사도 하지 않으니. 자,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 폐기된 임나 일본 부서를 다시 끄집어내서 남쪽 땅은 일본이 점령을 했었다. 이것을 다시 교과서에 등재를 하고 독도도 일본 땅이라는 것을 정식으로 교과서에 등재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작년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서 우리가 일본 불매 운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이제 국민의 호응 속에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다, 일본도 가지 않는다 이런 운동을 해왔는데, 자 우리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 운동은 한다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온 국민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역사 광복은 한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또 지금 대한사랑에서 하는 몇 차례 그 강의를 제대로 듣고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독립운동사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독립운동가가 지향하고자 했던 독립운동가가 정말 알고자 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역사의 맥, 국통맥이고 대한사랑에서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둘째로 뭐냐? 가짜 뉴스, 가짜 역사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인터넷을 보면 신채호 선생의 역사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내 학계에서. 왜냐?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쓴 책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겠냐.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표면적이죠. 아직도 친일파와 식민사관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가 밝혀낸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 가짜 역사를 우리는 잘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정확히 알아서 주변에 같이 알려주자,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하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사랑이 추진하고 있는 이 세미나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들어오진 않지만 이것이 꾸준히 진행이 되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역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학자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정보가 없어서 그게 맞나 보다 이렇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속아온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정보가 다 오픈이 됐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민족사학자들이 이런 정보들을 끊임없이 전파를 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역사를 공부하고 올바른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누구도 역사를 공부할 수 있고 누구도 역사를 알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어제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온 국민의 염원을 모아서 개천절에 이제 국민 축제를 개최를 했거든요. 자, 개천절이 되면은 국가에서 이제 공식 행사를 하죠. 그건 의례적인 행사고 우리 시민 단체들이 또 소소하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주제를 가지고 진정한 개천의 의미를 찾는 이 행사는 최초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올림픽홀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대규모로 모여서 하기는 힘들지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줌으로 해서 또 전 세계인들과 함께 우리 개천문화 축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월 15일 날 오후 2시에 우리가 화면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줌으로 또 유튜브로 진행하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 또 이 유튜브로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날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축제장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면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중동협의회장 네, 김정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조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배웠던 기자조선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일반적이다 그런데 철저하게 왜 조선에서 그렇게 조선 그 4대 아니면 왕족들에게서는 기자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나라 정통성으로 인정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이제 유교의 영향이죠. 유교의 영향입니다. 유교가 들어오면서 고려 시대 말부터 이제 유학이 들어오면서 유학을 하는 그 선비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그쪽으로 기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낸 그 서적을 보고 역사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맞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우리 역사책도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게 맞은지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중화 사대주의에 그냥 빠진 겁니다. 고려 말부터 그렇게 됐다가 조선으로 오면서 완전히 아까 그 원문 그 소개해드린 거 보셨잖아요. 완전히 바뀐 거죠. 조선이 건국되면서부터. 그러면서 5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 일제 35년을 거쳐도 우리가 이 모양인데 500년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완전히 민족의 의식이 바뀌는 거죠. 거기에 또 일제까지 들어와 가지고 또 우리 역사를 말살을 했으니 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을 갖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가 500년, 600년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 역사는 그러나 살아남았거든요. 보존이 됐거든요. 그 역사 문서가 있거든요. 그 역사 문서를 정말 우리가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단순히 우리 한 민족이 이렇게 위대해, 대단해, 그 너희들은 우리 따라와 이게 아니고 그 역사를 보면은 전 세계가 하나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이념까지 그 역사에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홍익인간, 그건 어디에도 없는 그런 이념이고 전 세계가 그 역사를 알 때 온갖 투쟁과 반목과 이런 대결을 이제 끝마치고 정말 전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이념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역사이고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 왜 한류가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왜 이렇게 인기가 좋냐? 그걸 뭘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그거는 그냥 뭐 우리가 경제가 좋아졌으니까 뭐 드라마를 잘 만들고 뭐 춤을 잘 추니까 뭐 이 정도. 그래서 뭐 한류 문화가 좀 더 뭐 다방면으로 나가면 좋겠다 뭐 이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그런 DNA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역사를 공부하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과거는 이래 수천 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것을 정확히 공부를 하면 미래도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단순히 과거 공부가 아니에요. 현재에도 도움이 되고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뭐 역사 또한 기자조선을 우리가 세뇌를 당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떨쳐내야 됩니다. 떨쳐내는 게 중요하죠. 왜 그렇게 됐는가도 뭐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역사를 이제는 청산을 할 때가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역사, 한국사나 동양사나 이런, 말하자면 역사에 관련된 교과서, 그런 그 책자,
이런 것들이 현재는 모두가 다 뭔가 뒤틀려져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바꾸지 않고는 지금 그 우리 대한사랑처럼 그런 숭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바로 세우려는 그런 게 과연 이게 쉽게 먹힐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그 정파적 범시대적 그런 어떤 의식운동이랄까 하나의 그 국민의식화가 되지 않고는 어제 어떤 조그마한 움직임으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네, 주시면 뭐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 주도로 하기는 어렵고요. 또 강단 사학에서 당연히 그걸 하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엔 우리가 역사를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나라가 무너졌을 때 의병이 일어나서 우리 나라를 지켜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의병 운동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몫이고, 근데 결국은 뭐냐? 인원들이 모이면 역사는 바뀔 수 있거든요. 아직은 그렇게 모이지 않은 상태이겠죠. 그러나 좀 더 모이면 분명히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위정자도 바뀌고 또 거짓된 역사를 설파하는 사람들도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 강단 역사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희망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해외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내는 이게 너무나 공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해외에서는 우리 교민들께서 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외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몰고 들어오면 이건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학자들이 기존에 있는 잘못된 역사가 번역이 돼서 나가서 해외에 있는 역사 학자들도 잘못된 역사를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인맥이 되거나 기회가 되면 그분들한테도 올바른 역사를 소개해 주시고 또 많은 한류 팬들에게 이 역사를 이제 올바른 역사를 소개를 한다면 뭐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뭐 희망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개천 문화 축제도 뭐 그런 희망을 갖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런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문화를 바꾸는 거거든요. 역사를 바꾸는 것이자 문화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개천문화 축제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 당연히 좋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네네.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이제 우리 손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 이름이 지금 대한사랑의 역사 강복본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밖에서 듣기로는 이 역사라는 것을 너무나 강하게만 인식을 한다고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강원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계속 역사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제 어떤 혈기라든가 비분 관계 이래서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 강온 역사책을 제대로 조금 더 우리가 좀 아쉬운 게 지금 교육을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더 뭐 시간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깊이 그런 것을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조금은 좀 부족한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강하게만 비분 관계 쪽으로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정말로 조금이라도 더 우리 어제 그 강의를 하셨던 오성치루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근거가 조금 더 찾을 수 있으면은 그런 것도 좀 찾아보는 대한 사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강의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서 사실은 원전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역사 자료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원문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원문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명확해지거든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무엇이 진짜인지를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저희가 더 기획을 해서 그런 역사 자료를 가지고 같이 함께 읽고 함께 얘기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첫 번째 기획되는 것은 개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오늘 1시간 20분 되는 시간 동안에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우리 잃어버린 역사, 독립운동의 역사, 또 근대사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예, 김석원 대한사랑 우리 서울 지역에 서울 지역 본부에 계시는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참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그 느끼는 것이 야 정말 이렇게 그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오늘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같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지난 1회 때부터 해가지고 6회 때까지 지금까지 왔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김전배 우리 그 중동 한인협의회 회장님께서 그런 그 기자조선 왜 그런 기자조선에 그런 그 이 역사 왜곡된 이야기가 조선 때까지 이렇게 내려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역사는 고려 중기 때부터 사실 충렬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이후로부터 이 천자국의 지위로부터 제후국으로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천자국은 원래 천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라를 천자국이라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물론 고려 초기 때부터도 그랬지만 역사의 그 진실들이 이렇게 본질이 많이 왜곡 수록이 되고 또 나중에 나아가서는 고려가 망하면서 조선 왕조가 들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한 어떤 조선 근대 조선이 들어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떤 그 변칙적인 과정을 통해서 조선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그 당시의 명나라로부터 이렇게 어떤 문화적인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것. 그래서 결국은 유학자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그 상고 역사의 가장 중요한 단군 조선의 역사는 원래는 신화가 아니었는데 그 실체를 없애버리고 자꾸 신화로 이렇게 조장을 하고 그 중간에 중국에서 온 그 기자라는 인물을 중간에 끼워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어떤 식민지로서의 조선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이 사실은 고려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이 조선 때는 결국은 그 환단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책들이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런 책들이 전부 다 수고령이 내려졌다는 거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닉자 처참이라 해가지고 결국은 저 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역사의 정통 정신을 그냥 이렇게 팔아버린 거죠. 말 그대로 매국이 가장 큰 매국을 해버린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조선 중기, 조선 말기까지 그런 역사관에 의해서 정말 자주적이지 못한 그 침략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그 역사 관점을 가지고 우리 조선이 이렇게 역사책들이 이렇게 기술되어서 이렇게 왔다가 일제시대 때 완전히 일본에 의해서 또 뿌리채, 송두리채 나가버리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가장 암흑 속에서 환단고기가 역사 속에 1911년도에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런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이 기자조선이 이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지난 1000년 전부터 500년 전부터 뒤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속박하기 위한 하나의 그 역사 고리로서 그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늦었지만 뭐 오랜 시간 동안에 질문 답변 시간도 이렇게 가지면서 오늘의 이 강의 독립운동가 눈으로 본 역사의 재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홍익인간, 뉴노멀 시대의 홍익인간이란 주제로 또 아주 그 정말 우리 눈으로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이 고대 상고 역사의 정신을 부활시킨 동학은 정말 무엇이었는가, 또 앞으로 지구촌 이 통일문화가 열리는 비밀을 지고 있는 곳을 동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동학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주에는 한류문화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지구촌을 어떻게 우리 K 리더십으로 세계를 경영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 많은 분들께 이 남은 아주 가장 중요한 또 새 강의 시간을 통해서 뜻깊은 우리 한국의 진정한 한국인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재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